81번부터 90번 올해 상반기 나왔던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부위를 드레싱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 한번 볼게요. 1번, 배액으로 흠뻑 젖은 꺼즈는 그대로 둔다. 자, 우리요, 이런 말 없으면 이런 것들은 교체할 거거든요. 교체를 해주는데, 다만 수술 끝나고요, 우리 수술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흠뻑 젖더라도 교체해주지 않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 부위에다가 덧대줍니다. 근데 그런 말 없잖아요. 배액으로 흠뻑 젖은 꺼즈 교체해 줄 거예요. 자, 2번. 수술 절개 부위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는 게 아니라 절개 부위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상처 같은 것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줄 거잖아요. 자, 이거는 이따가 그림 문제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절개 부위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절개 부위에다가 배액되는 양이 많아서 거기에다가 호스를 꽂은 거예요. 관을 꽂았거든요. 배액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배액관과 절개 부위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소독해야 돼요? 그쵸? 절개 부위 쪽에서 배액관 쪽으로 소독하는 거죠. 자, 이동섭자의 끝은 아래로 향하게 하여 꺼즈를 짚는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동섭자요. 자, 중요한 거. 멸균 24시간마다 돌릴 거고, 한 단지 안에, 이거 자라고 하거든요. 한 단지 안에, 이 자 안에는 이동섭자 한 개만 넣어둘 거죠. 여러 개 넣어두지 않아요. 그리고 꺼낼 때 가장자리가 닿으면서 오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꺼낼 때는 우리 벌려서 꺼내는 게 아니라요, 맞물려서 꺼낸다라는 얘기들도 했었고, 여기 가장자리는 오염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자, 드레싱 세트 안에 남은 소독 요객을 다시 용기에 넣지 않습니다. 한번 꺼낸 거는요, 오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넣지 않아요. 자, 여기 드레싱 세트가 나오거든요. 용기를 덜 때요, 우리 용기 가장자리 오염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용액을 따를 때도 처음 나오는 거 조금 버린 다음에 세트 안에다가 용액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멸균 세트 같은 거 여는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그쵸? 먼 쪽부터 열고, 옆쪽 열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쪽 열었죠? 그래서 제가 먼, 옆, 가로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세트 안에다가 꺼즈 같은 거 덜 때는 세트 닿지 않게 공기 중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거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거 건네줄 때도 세트 위로 옮기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사용 후 혈액이 묻은 드레싱 세트는 뜨거운 물로 먼저 씻지 않고요, 찬물로 먼저 씻어낸다라고 얘기했죠. 따뜻한 거와 이런 혈액들이 먼저 만나게 되면요, 변성이나 이제 응고 일으키기 때문에 찬물로 먼저 헹궈준다, 씻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드레싱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몇 개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드레싱 같은 경우는 보통 멸균술 잘 지켜주고, 세트는 드레싱하기 직전에 열죠. 미리 열어두는 거 아니에요. 드레싱 직전에 연다. 그 다음에 우리 건조대 건조 드레싱이라고 해서 건조대 건조 드레싱, 드라이 투 드라이. 그 다음에 습기대 건조 드레싱이라고 해서 웨트 투 드라이가 있었어요. 특히요, 우리 제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이런 건조대 건조 방법이에요. 우리 상처 부위나 조직에 상실이 없는 경우에 보통 사용할 수가 있고, 상처 부위가 뭐 이제 궤양이 심하다, 아니면 뭐 화상이 너무 심하다, 3도 화상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습기대 건조, 웨트 드라이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꺼즈 드레싱 같은 거 가장 흔하게 쓸 수 있죠. 꺼즈 드레싱, 배출액 흡수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꺼즈 드레싱 같은 것도 있고, 우리 주사 부위에다가 보통 정맥 주사 부위에다 붙이는 그건 뭐죠? 그쵸, 투명 드레싱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거 갖고 와봤거든요. 우리 그림이 조금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데 좀 죄송하고요. 자, 여기 상처 부위 소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중간에요, 이제 개복 수술한 대상자에게 이제 슈처한 거, 꼬맨 거 부위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요, 이런 소독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오염이 안 된 부위에서, 깨끗한 곳에서 오염이 안 된 부위에서 오염이 심한 쪽으로 소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통 아래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깨끗한 상처는 상처를 소독할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요. 깨끗한 상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근데 너무 지저분한 상처인 거예요. 너무 더러운 상처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이제 이 가운데가 꼬맨 부위예요. 상처 부위예요. 자, 그러면 방향은 그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거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꼬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한번 닦아주고 1번,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닦든 여기를 먼저 닦든 상관은 없어요. 여기 먼저 닦고 2번, 3번, 그 다음에 바깥쪽 4번, 5번 이런 식으로 닦아주는 것도 정답이 돼요. 수술하고 나서요, 상처 부위가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여기 소독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쵸, 이 안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쪽으로 소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2번 볼게요. 등 마사지가 가능한 환자는, 자, 등 마사지 물론 대부분의 환자가 가능하겠지만요, 금기가 있어요. 금기 해서는 안 되는 대상자. 그래서 여기에는 늑골골절 환자 하면 안 되고 3번도 안 돼요. 4번도 그렇고요. 5번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근경색증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막성 종양 세포 있는 대상자들도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사지마비 환자는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체위 변경도 도와줘야 되고 등 마사지도 해줄 거예요. 자, 그럼요, 여기 다른 거 좀 몇 개 중요한 거 볼게요. 사지마비 대상자,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대상자의 자세를 바꿔주거나 할 때 무리하게 앉힐 때 골절되기 쉬운 쪽이 어디였어요? 그쵸, 넙다리뼈라고 하는 대퇴뼈, 허벅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 늑골골절 환자 같은 경우, 자, 늑골 몇 개예요? 그쵸, 12쌍 12개죠. 자, 그러면 우리 12개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이걸 흉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흉부 이루는 뼈 중에 흉골이고, 이 끝에 달려있는 거 이거 뭐예요? 그쵸, 검상돌기거든요. 자, 우리 이 검상돌기가 비위관 길이, 삽입 길이 결정할 때 기준은 되지만 나중에 응급 쪽에서 가슴 압박하거나 할 때 이런 검상돌기를 직접 누른다 하는 거는 아니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혈전성 정맥염이 나와요. 이거 모성 쪽에서도 나오거든요. 특히 출산 이후에 발생하는 이제 산후 감염 중에 하나예요. 물론 가장 흔한 산후 감염은 자궁 내막염입니다. 가장 흔한 산후 감염, 산후열, 가장 흔한 거는 자궁 내막염이라고 얘기했어요. 열이 언제 나는 거예요? 그쵸, 24시간 이후에 열 나는 게 우리 비정상이라고 얘기했었죠. 가장 흔한 자궁 내막염 일으키는 균 뭐였어요? 우리 열심히 그동안 복습했죠. 연쇄상구균, 이거와 관련된 연쇄상구균 또 뭐 있죠? 성홍열, 이런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산 이후에 모성,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산후감염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감염이 자궁내막염이지, 출산 이후에 산모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사망 요인은 산후출혈이거든요. 산후출혈. 출혈량이 500 이상 되는 거를 보통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출혈이 있을 거나 할 때요, 임산부한테 자세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산부한테 하지를 올려주는 체위들 같은 거 취해주겠죠. 그것도 트렌들렌버거 체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줄 수가 있고요. 다시 정맥염으로 넘어가서, 출산 이후에 이제 이런 떠다니던 혈전이 정맥에 가서 염증 일으킨 거거든요. 마사지 마찰하면 안 되고, 우리 다리꼬기 같은 거 금지였었죠. 그리고 혈전성 정맥염이 나타난 대상자한테 특히 다리 쪽에 침범했으면 다리를 뻗쳐서 발등으로 굴곡시켰을 때 장따지가 찌릿찌릿하고 아픈 호만징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모성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탄력 스타킹 신는 거 도움이 되고, 물론 잘 때는 탄력 스타킹 벗겠죠. 자, 4번도 볼게요. 심하게 허약한 말기암 환자. 자, 우리요,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거, 방사선 치료 같은 거 받을 거예요. 말기암이래요. 자, 그럼 이런 대상자 어디에 넣어줄까요?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졌고 백혈구 수치도 낮을 거거든요. 그쵸, 격리실이 아니라 보호격리실이다, 역격리실이다, 이런 거 기본간호에서 우리 열심히 배웠었죠. 자, 저희 작년에 나왔던 거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작년 상반기에 나왔던 등 마사지거든요. 우리 기본적으로요, 등 마사지 할 때 등이 보여야 되잖아요. 엎드린 자세. 정답 1번. 자세는 보기를 취하게 한다. 엎드린 자세를 보기라고 하고 똑바로 누운 자세 뭐예요? 앙와이가 있고, 우리 식사할 때 자세인 반자위, 호흡곤란 자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옆으로 누운 자세, 무의식 대상자 구강관리 같은 거 해주거나요, 경련 발작하는 대상자 고개 옆으로 돌려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부인과 검진 자세, 그거 뭐였죠? 그쵸, 절석위, 세석위라고도 하죠. 산후 회복에 좋은 자세,
다음에 아기의 자세가 두 정리로 있지 않아서 아기의 태위 자세 교정하는 그거 뭐였죠? 그죠? 그거는 슬륜이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자, 윤활제는요, 차가운 상태예요. 우리 대상자 놀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등 마사지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윤활제라고 하면 파우더도 있고 로션, 특히 로션 같은 거 있죠? 오일 쓸 수 있고요. 따뜻한 상태로 줍니다. 만약에 3번처럼요, 알코올 등 마사지 해줄 수 있지만요, 사용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보통 희석해서 20에서 50% 알코올 정도 사용하는데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한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알코올은 휘발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더 쉽게 건조해지게 만들거든요. 혈전성 정맥염 환자는 마사지 안 해요. 아까 전에 혈전성 정맥염, 심근경색증, 늑골 골절 환자, 항암 환자, 악성 종양 환자, 이런 대상자들한테는 등 마사지 안 할 거예요. 피부에 발적이 있는 뼈 돌출 부위는 마사지 금기입니다. 마사지 안 합니다. 자, 하반기에 나왔던 침상세발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톱으로 두피 마사지가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해줄 거죠. 머리 젖은 채로 두면요, 감기 걸려요. 그쵸? 체온을 쉽게 뺏기기 때문에 우리 세발 후 머리는 꼭 잘 말려줘야 되겠죠. 환자의 눈 수건으로 덮어줄 수 있죠. 물, 거품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머리는 샴푸액이 남아있을 정도로 헹궈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헹궈주게 되겠죠. 세발 전에 침대의 높이를 무릎이 아니라 허리 높이로 조정합니다. 근데 사실상 아마 선생님들도 실습 나가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침대 높이 조절할 수 있는 건 전동 침대 얘기하거든요. 사실상 수동 침대 같은 경우는 높이를 조절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동 침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요, 상반기 하반기에 침상 목욕도 또 같이 나왔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옳은 거. 우리가 침상 목욕할 때 주의사항들 뭐 있어요? 대상자 목욕하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같은 거 지켜주고, 혈액순환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대원칙이 뭐죠?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혈액순환 도와주는 거,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주는 것들. 그 다음에 금기가 특별히 아니라면요, 이런 목욕할 때도 관절 범위 운동 같은 거 시행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상자 목욕하는 동안에 편안한 자세 취해 줄 수 있고, 보통 회음부 노출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회음부 노출 주의해야 되겠죠. 목욕담요 덮은 채로, 목욕담요를 먼저 덮고 환희 벗기기, 이런 것들이 기본 원칙입니다. 한번 볼게요. 발톱은 어떻게 깎아요? 그쵸? 둥글게 깎는 건 손톱이고 일자로 깎는 게 발톱이었죠. 특히 이런 발 관리 잘해야 되는 거, 당뇨 대상자들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발톱 두께가 증가하다 보니까, 손발톱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손톱 발톱 손질했었죠. 따뜻한 물에 담아서 혈액순환 충분히 잘 되게 손발톱 불려준 다음에 마지막에 손발톱 관리 했었어요. 자, 2번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죠. 이거요, 그거랑도 똑같아요. 안연고 짜는 방향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눈에 비누칠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한쪽 눈에 눈곱이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쪽부터 닦아줘야 되니까 눈곱이 없는 쪽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고, 뒤집어서 다시 눈곱 있는 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얼굴에서요, 닦을 때 특히 번개 모양 치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번개 모양 치자. 그래서 눈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코, 볼, 입 닦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준다. 정답 이거죠.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반기에는 하지가 나왔어요. 발목에서 대퇴 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볼게요. 가슴과 등을 닦은 후 팔과 다리를 닦아준다. 팔다리 닦고, 팔다리를 먼저 닦고 가슴 등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 뭐 닦아요? 어디? 그쵸, 회음부 닦고 가장 마지막에 손톱 발톱 손질한다. 자, 하반기에 나온 거 볼게요.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우리가 목욕물 온도가 30도면 우리가 기본적인 체온보다 낮은 거잖아요. 목욕에 의미가 없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보통 4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43도, 46도 보통 이렇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안 해오더라도 30도는 우리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목욕의 의미가 없습니다. 눈 비누칠 안 할 거예요. 목욕하거나 우리 대상자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할 때요, 창문은 다 닫는다고 했어요. 목욕이 끝나면, 기저귀 갈기가 끝나면
그런 경우에 이제 끝나면 문을 열어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왼팔에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 왼팔에 환희부터 벗긴다. 자, 수액 갖고 있으면요. 입수 생각하세요. 입수. 입을 때 수액이 달린 쪽부터 입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도 했거든요. 마비와 관련해서 임마, 야 임마,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힌다. 지금 여기는 마비라는 말 없잖아요. 그쵸? 수액이 달린 쪽부터 입어야지 그 수액을 빼서 수액거리에 걸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게 만약에 마비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자, 마비된 쪽에 수액 달아요, 못 달아요? 정맥주사 못 꽂죠? 그래서 이런 옷 입을 때 마비 환자가 만약에 수액을 달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쪽에 수액을 걸 텐데, 수액 정맥주사를 꽂았을 텐데, 마비 환자는 무조건 입을 때 마비 쪽부터 입어요.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자, 마비 쪽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수액을 빼서 수액거리에 걸고 건강한 팔 나오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만약에 순서 맞추기로 나오게 되면 수액 마비 환자에서 가운데에 있는 거 고르라고 얘기했었죠. 상반기 3월에 나온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목욕하고도 다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노인 환자의 통목욕 시 간호보조 활동. 아직 83번은 안 했고요. 84번 먼저 할게요. 우리 상반기 하반기 목욕 문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노인 환자 통목욕. 통목욕 할 때도요. 보면 자, 볼게요. 목욕 중 환기가 되도록 창문 열어둔다. 목욕할 때든 기저귀 갈 때든 침상에서 배변 볼 때든 창문은 나중에 다 끝나면 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환기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 좀 볼게요. 사실상 병실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환기였었어요. 이거는 어디서도 나와요? 산업보건 쪽에 작업장에서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환기.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밀폐된 곳에 가득해요. 그래서 밀폐된 곳에 가득해서 환기는 안 되고 이런 현기증 같은 거 호소하는 거예요. 그거 뭐였죠? 그죠? 군집독인데 군집독의 해결책 환기였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군집독 원인 가스가 뭐예요? 그쵸? 우리 호흡할 때 밖으로 내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원인이었죠. 환기된 개방된 곳이 아니라 밀폐된 곳의 장소가 원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목욕 중 어지러워하면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낙상하면 어떡해요? 그쵸? 그래서 어지러워하면 통에 물을 빼고 머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다리를 올린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 빼는 거 머리 낮추거나 다리 올린다. 그리고요 3번 목욕 중 욕실 문을 안에서 잠그지 않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1시간 동안 물속에 있지 않게 해요. 너무 수분을 많이 뺏기거든요. 수분 전해질 너무 많이 뺏기고요. 보통 통목욕 할 때 통 안에 있는 시간은 10분 내지 5에서 10분 정도 있게 하거든요. 오래 하는 거 좋지가 않습니다. 편마비 환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갈 때 마비된 쪽부터 움직이게 한다. 자, 통 안에 들어갈 때는요. 욕조에 들어갈 때는 자, 우리요. 발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발이 들어가는데 이 발이 마비된 쪽이면 힘을 실어주지 못하잖아요. 흔들흔들 되거든요. 그래서 낙상의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목욕 할 때는 들어갈 때든 나올 때든 항상 건강한 쪽부터 움직여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 통목욕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 통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인 거 깔아두는 거는 굉장히 안전한 목욕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지팡이 보행. 지팡이는 항상 건강한 쪽으로 짚을 거예요. 신발 신고 섰을 때 지팡이의 높이가 우리 손목 위치에 올 거예요. 손 잡는 부분. 자, 그러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항상 지팡이는 보행을 도와주는 놈이다 보니까 항상 앞에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관련된 문제 고를 때 지팡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2개 중에 하나 고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라갈 때 힘이 필요해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내려갈 때나 평지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팡이 같은 경우 자, 발 위치예요. 여기가 마비 쪽이라고 가정하면 건강한 쪽 새끼발가락 기준으로 옆으로 15, 앞으로 15에다가 짚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팡이요. 팔꿈치 각도. 지팡이도 그렇고 우리 보행기, 보행차라고 하는 그 각도도 똑같은데 보통 팔꿈치의 각도는 30도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지팡이 끝이 닳았는지, 지팡이의 마모 상태에 닳았는지 확인하는 거 기억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비 환자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아까 옷 입을 때 임마
옷을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입어요. 벗을 때는 건버섯,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의든 상의든 상관없이 이 원칙은 똑같아요. 그리고요, 여기 통목욕 나왔잖아요. 임신 말기에는 커진 자궁으로 인해서 임산부 모성에서 나오는 거, 임신 말기에는 커진 자궁으로 인해서 임신 말기에 통목욕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산후, 출산 후 언제까지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쵸, 6주까지도 통목욕 안 한다고도 얘기했었습니다. 8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거예요. 특수구강 간호식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보통 무의식 환자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대상자 할 수 있을까요? 안면마비 또는 뭐 장기간 금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관 내 삭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필요한 구강 청결 간호이거든요. 자, 정답은요. 1번 구강 간호 후 입안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침상머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자위가 힘들다 하면 측이 취해주거든요. 고개 뒤로 젖히는 거 아닙니다. 고개 당겨주기, 턱 당겨주기. 그리고 우리요, 식사할 때도 똑같아요. 식사 자세에서도 턱을 당긴다, 고개를 당긴다라는 얘기들 기억하실 건데, 고개를 그럼 언제 뒤로 젖혔어요? 그쵸, 나중에 응급 쪽에 인공호흡 같은 거 할 때나 고개를 뒤로 젖혔죠. 기도 개방 위해서. 그런데 그럴 때 또 경추 손상이 의심된다, 외상이 의심된다. 그럴 때는 턱을 뒤로 젖힌다기보다는 목을 지지하고 목을 들어 올리는 것들, 했던 거 응급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자, 혀 닦아줘야 되겠죠. 자, 4번. 입안을 헹굴 때는 많은 양의 요객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적당량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원액 사용하는 거 아니고 특히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 효과적이에요? 응혈된 굳은 피, 혈괴 제거에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나와요. 그쵸? 우리 혀의 백태 제거, 무의식 대상자들한테 혀 백태 제거에도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이 백태가 아동에서도 나오거든요. 아기가 구강 내에 백태가 꼈는데 젖빨기 싫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거 의심돼 보는 증상이,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뭐였죠? 그쵸, 칸디다증, 아구창이었거든요. 모성에서 나오는, 아동에서 나오는. 자,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또 이 칸디다균이 모성에서는 뭐 일으킨다고 했어요. 뭐 하는데 칸디다증, 모닐리아 질염 일으키는 균이라고도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기관절개관, 그 내관 소독할 때도 쓰거든요. 기관절개관 내관 소독하는 용액이 뭐냐 물어보면 과산화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강 점막이 마르지 않게 입술에 글리세린이나 뭐 바셀린 크림, 뭐 미네랄 오일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알코올은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작년 상반기, 하반기 문제예요. 무의식 환자한테 구강간호 제공할 때 올바른 체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올해 나왔던 문제랑 또 비슷하죠? 정답은 당연히 이거예요. 자, 보기는 아까 등 마사지 같은 거 할 때 해줄 수 있고요. 술령이는 뭐예요?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자, 임신 7에서 8개월경에 아기 자세가 원래 두정이로 있어야 되는데 횡이나 둔이로 있다. 그래서 이 경에 산모가 아기 자세 위치 교정하려고 할 수 있는 술룡이 기억하셔야 되고 산후 회복에도 좋은 자세라고 했었어요. 자, 배횡화이는 뭐예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릎 굽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복부 검진할 때 자세이기도 하면서 여자의 인공도뇨, 멜라토니든 유치도뇨든 단순도뇨든 유치도뇨든 할 때 그 자세. 자, 트렌들렌버그 체위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쇼크 체위라고 해서 다리 올려주는 체위,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체위든 하지를 올려주던 T 포지션이든 다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반기에 나왔던 구강간호도 보면 치아뿐 아니라 혀도 닦아준다. 정답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자, 작년에 나왔던 85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환자의 의치관리, 그러니까 틀니를 이야기하겠죠. 자, 우리요, 의치를 낄 때든 뺄 때든 다 위부터 적용하고요. 우리가 대상자한테 양치질 도와준다라고 해도 다 위부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강관리는 순서가 보통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칫솔보다는 꺼즈를 이용하여 닦는 게 아니라 의치용 솔, 보통 요즘에 잘 나와 있거든요. 의치용 칫솔이 또 있습니다. 칫솔을 이용해서 닦고요.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은 마모가 뭐예요? 닳는다는 거거든요.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 사용하는 거 아니고 3번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놓고 의치를 닦는다.
네, 세면대에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 닦기 위해서 3번처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대상자한테 의치를 끼우려고 해요. 그러면 위부터 끼울 건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에서 끼게 되면 잇몸에 상처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낄 때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끼고요. 할 때는 의치 빼죠. 왜요? 잘 때까지도 끼게 되면 잇몸에 압박이 되기 때문에 잘 때는 제거해준다, 잘 때는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임종에서는 어때요? 임종에서는 끼는 것도 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보호자의 의견에 따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자의 의견에 따르고요. 깨끗한 컵에 뜨거운 물 아니고요. 의치가 모양이 뒤틀리거든요. 그래서 의치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찬물이나 미온수가 담긴 의치 보관함에다가 보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촉촉한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뚜껑도 덮어주죠. 뚜껑 열어두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거는 의치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아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찬물이나 미온수에 담아놓는다고 했는데 치아가 변색되는 거 있었어요. 특히 무슨 약이 있을 때 철분제가 치아를 까맣게 만들어주잖아요. 철분제 같은 경우, 액체 철분제 같은 경우는 빨대로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요, 학대로 들어가면 노인한테 의치 안 해주는 학대 같은 거 뭐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런 의치, 지팡이, 보장구 안 해주고 방치한다라고 해서 방임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학대 신고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대 신고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자, 그 다음에 85번 한번 볼게요. 하반기에 나왔던 거. 남자 환자의 회음부 간호를 돕는 방법. 남자 환자의 회음부 간호 할 때 자세. 남자는 뭐예요? 그쵸, 앙화이. 여자는 배횡화이라고 했어요. 자, 회음부 찬물로 닦지 않죠. 우리가 목욕할 때도 그렇고 뭐 변기에 배뇨 돕기 위해서 변기에 따뜻한 물 흘려줄 때도 그렇고요. 찬물 아닙니다. 자, 항문, 음경, 귀도 순서로 닦는다.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항문은 더러운 부위잖아요. 항문은 가장 마지막에 닦거든요. 또 음경, 항문 순서로 닦아요. 3번, 요도구 부위는 직선 모양이 아니라 둥글게 닦아주는 거죠. 정답은 4번.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는 포피 뒤집어서 닦아준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유치도뇨관이 삽입된 경우라면 주 1회가 아니라 매일 1회 회음부 간호를 시행해요. 자, 아까 하반기에는 남성께 나왔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는 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여성의 회음부 간호로 나왔거든요. 대원칙이 뭐예요? 그쵸? 한 번 사용한 솜은 위에서 아래로 닦았으면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 요도, 질, 항문. 자세는 뭐예요? 앉은 자세가 아니라 노출이 잘 돼야 돼요. 회음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배횡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배횡화이는 여성의 회음부 간호할 때도 자세이기도 하지만 우리 복부 검진하는 자세이기도 해요. 하의를 벗기고 복부 아래쪽을 모두 노출하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이거 닦아줄 때요, 요도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닦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 겹친 부분은 더 꼼꼼하게 닦아주거든요. 겹친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닦아줄 거고, 대음순, 소음순 사이, 그 다음에 요도,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한다. 한 번 쓴 거 위에서 아래로 닦았으면 버리는 거예요. 자, 86번 작년에 나왔던 거 상반기 하반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다리의 등척성 운동. 제가 등장성이 있고 등척성이 있다, 이거 두 개 확실히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등장은 길이를 얘기해요.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우리 연애할 때도 장거리 연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길이, 먼 거리를 간다, 이 얘기거든요.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우리 보이는 거예요. 관절 운동이. 예를 들어 수영 같은 거, 걷기, 막 이런 것들이 다 등장성 운동으로 들어가거든요. 등척성은 제가 운동하는 척 하지마 라고 얘기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운동하는 거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다리에 힘 줬다 풀었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운동을 하나 안 하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척 하지마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정답은 3번. 다리의 근육을 수초간 조였다가 푸는 것을 반복한다. 하반기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 보면 다리에 석고붕대나 견인을 적용한 환자가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함으로써 근력 유지. 정답은 뭐예요? 등척성. 자, 그럼 올해 나왔던 문제도 볼게요. 자,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켜 근육의 길이가 변화됐대요. 정답 뭐예요? 그러면 길이 장거리. 그래서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영 이런 거 특히 나오잖아요. 자, 우리 성인 간호에서요,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들은 그 관절 사이에 연골이 물렁뼈가 다 닳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이런 체중 부하 운동,
아닌 것들, 체중을 실어주지 않는 이런 수영 같은 게 대표적인 운동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에 등장성, 아까 등척성, 힘 조였다 풀었다 하는 석고붕대 환자한테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에 보면은 수동 운동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지금 등장성이나 등척성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대상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 운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동 운동은 뭐예요?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죠? 편마비 환자나 아예 뭐 사지마비 환자나 이런 대상자들 관절 굳지 말라고 인위적으로 뭐 팔의 운동을 도와준다거나 다리 운동 도와주는 것들이 다 수동 운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 상반기 하반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의식 없는 환자한테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할 거예요. 여기 할 때 어깨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런 수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튼 자세 오랫동안 유지하는 대상자 환자한테 관절 기형을 예방하기도 하고, 그 각 관절들을 최대한 움직여주면서 관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동성 유지하게 하고 근육 위축을 예방하는 주요한 목적들이 있거든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팔꿈치를 잡고 손목을 어깨 쪽으로 구부렸다 펴준다. 손목의 굴곡 운동이에요. 어깨 쪽으로 구부렸대요. 이거는 굴곡, 다시 펴준 거. 이거는 신전, 더 뒤로 젖힌 거. 이건 뭐예요? 과신전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1번은 손목 운동을 얘기하고요. 2번 보면 전환을 잡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후 다시 위로 향하게 한다. 우리 혹시 그런 거 아실까요? 편 먹는 거. 지역마다 다른데, 편 먹고 알 먹고 그거 할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후 다시 위로 향하게 한다. 팔꿈치 운동 중에서 회내 안쪽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위로 향하게 하는 거 뭐예요? 회외가 되는 거예요. 회내와 회내. 자, 3번 한번 볼게요. 팔을 몸통으로부터 멀어지게 움직였다가 다시 몸통 옆에 붙이는 거. 정답, 이게 어깨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 대상자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팔을 몸통으로부터 멀어지게 움직였다가, 이건 뭐예요? 외전. 다시 가깝게 하는 거. 이거 뭐예요? 내전. 이거 어깨 운동 말하는 거거든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머리 양측을 손으로 지지하여 귀가 어깨에 닿도록 옆으로 기울인다. 이거는 머리 굴곡이에요. 요 각이 좁아지는 건데 옆으로 닿게 하는 측방 굴곡을 얘기합니다. 어디 운동이냐면 목 운동이에요. 자, 5번. 손목을 엄지손가락 쪽으로 구부렸다가 새끼손가락 쪽으로 구부려준다. 이거는 팔이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엄지손가락이에요. 여기가 새끼손가락. 손목 운동인데요. 손가락이 엄지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 우리 안녕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엄지 쪽으로 가까워 오는 거는 뭐예요? 그쵸. 이거는 요추 쪽 굴곡이다 라고 해서 외전을 얘기하고요. 외전, 밖으로 굴곡하는 거.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하는 거는 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관절 운동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림하고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고, 특히 이런 어깨 운동은 이런 외전 내전은 그래도 주요하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하반기에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 도울 때 주의사항, 이런 거 할 때요, 멀리 서는 게 아니라 안정성을 위해서 운동시킬 관절 범위 옆에, 운동시킬 관절 옆에 가까이 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거 볼게요. 작년 상반기에는 어깨 관절의 수동 관절 움직임으로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자, 어깨에 해당되는 거 지금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앞에서 보면 이게 팔꿈치예요. 팔꿈치 90도로 된 상태에서 이런 거거든요.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이에요. 향하고 있다가 위쪽으로 올린 거거든요. 네, 앞쪽 향하다가 위쪽으로 올린 거예요. 정답은 외회전이에요. 외회전. 자, 그러면 이 반대는 뭘까요? 그쵸? 이 상태에서 다시 내린 거. 이거는 내회전이 되겠죠? 자, 어깨에서 해당되는 운동들 좀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이런 거는 팔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아예 이렇게 있다가 얘를 어깨 운동이라고 해서 관절의 각이 좁아졌어요. 위로 올린 거. 위로 올린 건 뭐예요?
그쵸? 이거는 굴곡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랑 반대가 뭐예요? 그쵸? 다시 내리는 거. 신전. 자, 그러면 어깨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옆으로 봤을 때, 자, 팔꿈치 안 굽혔어요. 제가 그림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대로 올린 게 굴곡이었잖아요. 자, 그대로 내린 거, 신전. 자, 더 뒤로 간 거 뭐예요? 그쵸? 과신전이죠. 팔꿈치 굽힌 상태에서 돈 거는 회전으로 들어가지만, 그냥 팔꿈치 폈어요. 그거는 위로 올렸을 때 굴곡, 내렸을 때 신전, 다시 뒤로 더 젖혔을 때 과신전이 되는 거고, 어깨 아예 돌리는 건 뭐예요? 그쵸? 회전이 되는 거예요. 어깨 관절의 회전. 자, 그럼 어깨는 이것도 있어요. 아까 침상에서 자 이렇게 누워있는 대상자한테 밖으로 도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를 밖으로 올려주는 거. 네, 이거는 뭐예요? 그쵸? 외전. 다시 내려오는 거, 원래대로 해주는 거는 내전. 이렇게 되는 거죠. 어깨만이라도 우리 제대로 확실히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하게 관절 운동은 있기 때문에 우리 어깨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오른쪽 정강뼈 골절로 석고붕대하고 있대요. 자, 석고붕대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침상에서 할 수 있는 대퇴사두근 힘 줬다 풀었다 하는 운동 뭐였어요? 그쵸, 등척성 운동이었죠? 이런 것들도 있고, 다리의 석고 말고요, 우리 특히 체간부 석고라고 해서 몸통에 하는 석고 있거든요. 체간부 석고를 하는 대상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뭐 부작용 같은 거 뭐 있었죠? 합병증? 그쵸. 복부팽만 같은 것도 있었죠. 근데 석고 감을 때요, 석고가 바로 마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석고 같은 걸 일단 말아줄 때 당연히 붕대 감을 때도 원칙이 뭐죠? 말초 부위에서 중심부로 감아줄 거예요. 항상 사지의 끝 말단 부위는 노출시켜서 혈액순환 같은 거 잘 되는지 확인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석고한 부위는 노출을 시키더라도 몸이 대상자가 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고붕대 감을 때 나머지 부위는 따뜻하게 보온도 해줄 수가 있죠. 자, 오른쪽 정강뼈 골절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상자가 목발을 짚을 때 환부, 다친 쪽을 같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목발 짚은 같이 나가는 여기 다친 발 같이 나간다. 이거 지금 무슨 보행이에요? 저 3점 보행인 거죠.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평지에서는 지팡이는 항상 앞에다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자, 목발에서는 올라갈 때요. 생각해 보세요. 목발은 겨드랑이 쪽 애과신경 손상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만약에 목발이 먼저 올라가게 되면 이미 겨드랑이를 누르게 되거든요. 못 올라가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할 때 목발 보행 환자는 어떻게 먼저 가야 돼요? 그쵸.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가야 돼요. 건강한 다리 올라간 다음에 뭐 올라가요? 그쵸. 목발 올라가고 마비다리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온다. 자, 내려갈 때는 어때요? 내려갈 때는 반대가 돼요. 목발로 내려간다 하면 이거랑 반대로 목발이랑 다리 내려오고 마비다리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88번도 볼게요. 하반기에 나왔던 거. 자, 오른쪽 편마비 환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비가 됐잖아요. 마비가 됐죠. 마비된 부위를 까맣게 음영 처리해줬어요. 자, 그럼 이 대상자는 우리 어느 쪽 뇌에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반대쪽 뇌, 왼쪽 뇌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마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 대상자가 쓰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잘 쓰는 거 건강한 쪽에 두는 거겠죠. 건강한 쪽이 어디예요? 건강한 쪽에 둔다라고도 하지만 손상된 뇌 쪽으로 놓는다. 손상된 뇌 쪽이 몸은 건강한 쪽이니까요. 자, 그리고요, 이런 것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나 이동변기 갖다 대는 거죠. 45도 정도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작년 상반기, 하반기 89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누워있는 환자를 침상머리 쪽으로 옮길 때, 자, 이거 제가요, 협조가 가능한 경우, 힘이 있는 경우와 협조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자고 했거든요. 침상머리로 옮길 때 협조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그러면 침대, 저기 위에 난간, 침대 위쪽에 있는 난간 잡게 하고 같이 한 명의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옮길 수 있습니다.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2명의 간호조무사가 양쪽에 서서 옮길 거예요. 자, 이런 신체 역학을 이용하는 원리에서요,
두 발을 모아서는 게 아니라 다리를 벌리고 서죠.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벌린 거는 어떤 거 이용하는 거죠? 그쵸. 기저면이 넓어졌다. 땅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면이 넓어진 거를 이용한 거예요. 다리를 벌린 것뿐만 아니라 한쪽 다리를 앞에 위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을 펴고 등을 구부린다. 틀렸어요. 굽히는 건 무릎이고요. 펴는 건 등이죠. 등, 허리를 편다, 등을 편다. 다 맞아요. 굽히는 건 오직 무릎이에요. 자, 이런 건 뭐 이용한 거예요? 무릎을 굽혔더니, 그쵸. 무게중심이 낮아지는 거 이용하는 거죠. 자, 침대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지 말고요. 대상자 가까이, 뭔가 대상자를 옮기던 간에, 물체를 옮기든 간에, 대상자 가까이 위치해서 섭니다. 침대 높이를 허리 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허리 높이만큼 해주고요. 정답은 5번, 엉덩이와 다리의 큰 근육을 이용한다. 여기엔 없지만 우리가 방향을 틀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쵸. 허리를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요. 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발 방향을 바꾼다. 그 다음에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대상자를 들어 올릴 때 손가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한다 하는 것들도 배웠을 겁니다. 자, 하반기에 나왔던 자궁경부암 검진하기 위해 내원한 대상자가 취하도록 할 체위. 자, 자궁경부암 조기검사. 이런 자궁경부암 검사할 때 필요한 우리 부인과적 자세는 뭐예요? 그쵸? 절석이, 쇠석이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5대암에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는 우리나라 5대암에도 들어가게 되죠. 5대암에 들어가는 거 뭐 있었어요? 그죠? 간암, 위암, 또 뭐 있죠? 대장암도 있고요. 유방암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궁경부암까지가 우리나라 5대암인데, 각각의 또 해당되는 나이들도 얘기했었고요. 특히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이면 우리나라 사람들 2년마다 한 번씩 검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 뭐가 기억나요? 그쵸. 12시간 전까지 질세척 금지. 자, 검사할 때요, 우리 소변, 방광을 비워둘 거거든요. 그래서 소변 보게 하는 것들. 이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 그 검사 이름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네, 파파니콜라우 도말 검사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는 지금처럼 부인과적인 자세 물어보는 절석이, 쇠석이가 나왔죠. 올해 상반기엔 뭐 나왔어요? 자, 혈압이 80에서 40, 굉장히 낮아요. 혈압 감소됐어요. 환자가 어지럽다고 호소하며 쇼크가 의심될 때 쇼크 체위는 무조건 뭐예요?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체위, T포지션, 하지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실 거죠. 자, 우리 쇼크와 관련된 증상, 혈압 감소, 체온도 떨어져요. 체온도 떨어진다. 이거 보상하려고 호흡 증가, 맥박 증가 이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자, 피 압력이 떨어질 건데 혈액도 적어지니까 신장으로 가는 소변 적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중심정맥압이 감소된다. 이거 그냥 제가 혈압으로 보자고 했거든요. 중심정맥압, 혈압, 전신 돌고 온 그 혈액을 우심방에가 받는 압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중심정맥압이 감소됐다는 것은 즉 이런 쇼크처럼 순환혈류가 적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 우심방 제가 압력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방실 있다고 했어요. 방실 여기가 우측이잖아요.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인데 제가 요거랑 요거 기억하자 했어요. 특히 그래서 얘가 이 좌심실이 다른 쪽의 심장의 압력보다 좌심실이 다른 쪽보다 두껍고 큰 이유가 뭐예요? 전신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전신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 이거 반영한 압력 수축기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20에 80이라고 하는 이 높은 압력, 이거 수축기압 반영된 거예요. 자, 전신 돌고 쭉쭉쭉쭉 다 돌고, 자, 우심방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중심정맥압이라고 하는 거, 우심방의 압력을 반영하는 건데, 자, 얘요. 이거는 이완기압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전신으로 나가는 좌심실, 전신에서 돌고 온 우심방 기억을 해주시고, 물론 이것도 이제 폐로도 가죠. 우심실에서 나갈 때 폐로도 들어가고, 나갈 때는 제가 나갈 때 동네 산책하자, 폐로 가는 동네 산책, 폐동맥이 있으면 폐정맥도 있고, 전신으로 나가는 큰 혈관이니까 큰 곳으로 동네 산책 가자, 전신 돌고 왔으니까 대정맥, 이런 것들도 우리
기본적인 해부생리에서 기억할 것들과 관련된 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배횡아이는 그래도 기억하셔야 되죠. 여성의 인공도뇨 할 때 자세히 기도하면서요, 복부 검진할 때 자세히 기도하죠. 여기 4번에 나오는 잭나이프 체위는 뭐예요? 잭나이프 체위는 엉덩이를 쳐 든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엉덩이를 쳐 들었어요. 머리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팔 이렇게 뻗은 거, 잭나이프 체위. 엉덩이 항문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결장검사나 항문 수술, 치질 수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엉덩이는 올라갔다, 머리와 다리는 엉덩이보다 낮다, 이런 잭나이프 체위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아까 전에 그 상반기 문제풀이 했던 거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데요. 올해 89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복도에 앉아있는 환자를 일으킬 때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무릎을 굽히는 이유. 자, 신체를 안정적으로 신체 역학을 이용하는 자세에서 무릎만 굽히는 거예요. 허리 안 굽힐 거예요. 등 숙이지 않을 거예요. 자, 무릎을 굽히는 것은 그쵸, 무게중심을 낮게 이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다리를 넓게 벌렸다, 다리를 앞뒤로 벌렸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쵸, 정답은 그럼 그때는 1번이 되는 거죠. 기저면을 넓게 활용한다. 이런 거 대상자 옮기거나 체위 변경 도와주거나 할 때요, 큰 근육들 이용하죠. 90번 나왔던 문제들 한번 볼게요. 가려움증 있는 환자가 피부 긁지 않도록 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 당연히 이런 장갑보호대겠죠. 그리고요, 이런 장갑보호대 같은 경우는 이런 가려움증 제한시킬 수도 있고요, 주사바늘이나 튜브 같은 거 제거하려고 하는 대상자 제한시킬 수가 있죠. 자, 이런 장갑보호대는요, 손가락만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예요. 팔은 움직임 제한 안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 중요한 것들도 볼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거 첫 번째 재킷보호대거든요. 재킷보호대. 특히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어요? 그쵸. 진압력 떨어지는 대상자, 뭐 혼돈하는 대상자, 침상에서 고정할 때요, 낙상 방지 목적으로 주로 쓰거든요. 낙상 방지 목적으로 보통 이제 안전하게 이동시킬 때, 또는 만약에 이런 거 자해하려고 하는 대상자들한테도 이제 이런 재킷보호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나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손목 또는 발목 보호대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보호대 할 때도 그 손발목 주위에다가 패드나 꺼즈, 붕대 같은 거 대서 고정하거든요. 이런 고정할 때 매듭, 어떤 거 기억나세요? 그쵸, 클로브 위치 매듭. 팔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이런 손목, 발목 보호대 사용했을 때 주로 적용하는 매듭이고요. 이런 매듭들 특징이 뭐가 있어요? 잡아당겼을 때 조여지면 안 돼요. 그쵸? 잡아당겼을 때 조여지지 않는다. 이 매듭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같은 거는 뭐예요? 5번. 그쵸? 얘는 팔꿈치를 우리가 주관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팔꿈치 보호대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주로 쓸 수 있어요? 그쵸? 어린 아이들한테 정맥 주사 같은 거, 정맥 주사 계속 얘들 건드려요. 그래서 그런 주사 빼려고 할 때 이런 거 팔꿈치 구부리지 못하게 이런 주사나 또는 뭐 구개 수술 한 대상자한테 그 주로 적용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혼이불 보호대도 있어요. 혼이불 보호대. 이불로 아예 감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아나 아주 어린 아이들 보통요, 검사받거나 치료받거나 할 때요, 아예 몸을 다 싸버리는 거예요. 너무 움직이는 대상자 움직임 제한시키려고. 그리고 아이들 그 그물망처럼 생겨가지고 요런 데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죠? 이런 거? 그쵸, 크림망이라고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혼이불과 관련해서 아예 다 감아버리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또 나왔었어요? 그쵸, 우리가 그 접촉주의 환자였던 MRSA 같은 환자들이요, 어디 이동시키거나 할 때 이런 이불 같은 걸로, 시트 같은 걸로 다른 부위 접촉 안 되게 해서 다 한번 쌌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불. 자, 우리 침상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느 이불부터 깔아요? 어느 이불부터? 아,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바늘 맡겼는데 안 주네. 아, 윗담이야 라고 해서 밑톤 이불, 고무포,
반원입을, 윗원입을 담요라고 했었거든요. 자, 고무포는 항상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런 고무포 같은 경우는 뭔가 배액되거나 실금이 있는 대상자들한테 주로 적용할 수 있고, 보통 전신마취 환자한테는 구강에 배액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2개 정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무포. 어디랑 어디 사이에 와야 되죠. 그쵸? 어깨와 무릎 사이에 이 고무포 보통 적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윗침구가 닿는 거, 복부에 개방성 상처가 있어요. 복부에 고름이 많이 나와요. 배액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대상자한테 윗침구가 적용되는 거, 윗침구가 누르는 거 막기 위해서 우리 하우스처럼 생긴 거, 이거 뭐였죠? 크레들 침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왔었죠? 그쵸? 고무포는 밑혼입과 반혼입을 사이에 오는데 여기에 크레들 적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 중에 복부에 개방성 상처가 있다 이런 대상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크레들 침상. 크레들 침상이 위치하는 곳은 반혼입과 밑혼입을 사이. 제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리지 말라 했어요. 예, 크레들 침상. 우리 아기한테 걸리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특징적인 이름이 뭐예요? 걔는 크레틴 병이었던 거 또 있었죠. 자, 9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 난간은 항상 올려두는 게 좋아요. 병실 바닥에 전선 정리해야겠죠. 정답은 2번. 나왔던 90번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돈 환자한테 장갑보호대 적용하는 이유 뭐예요? 뭔가를 빼니까. 장갑보호대의 목적이 뭐예요? 그쵸, 소양증 심한데 막 긁으려고 하거나, 가려운 거 막 긁으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삽입된 튜브 같은 거 제거하려고 할 때 보통 이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만약에 무의식 대상자 혼돈이 너무 심하거나, 진압력 떨어진 대상자 혼돈이 너무 심할 때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대상자한테는 이런, 만약에 재킷보호대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낙상 방지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요, 보호대라고도 하고 억제대라고 하기도 하고 신체대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의 목적은 이제 낙상 방지나 뭐 이런 튜브 제거 방지나 자해 위험 감소, 뭐 피부 손상 방지, 이런 것들이 주요 목적이에요. 얘 그냥 못 쓰거든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1일 1 처방이 원칙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쵸, 환자, 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런 거요. 처방 의사가 직접 내야 되는데, 우리 필요시 처방이라고 하는 거 이름 뭐예요? 필요시 처방, PRN 처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보호대, PRN 처방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런 보호대는 억제할 곳만 억제하고 나머지 신체는 자유로워야 돼요. 적어도 2시간마다 30분 정도는 풀고 관절 부위에 움직임 같은 거 잘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 뼈가 튀어나온 돌출 부위다, 손상 입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패드 같은 거, 꺼즈 같은 거 반드시 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도 얘기했었지만, 매듭 짓는다고 하면 잡아당겼을 때 조여지지 않는 매듭, 네, 잡아당겼을 때 조여지면 안 돼요. 요즘에는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이런 보호대도 보통 버클 형식 많거든요. 찍찍이 형태들도 많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응급 상황 시에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칙, 법규 쪽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호대 사용 감소를 위해서 우리 의료진,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나 연간 1회 이상 직원들은 이런 신체 보호대 교육도 받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시험이잖아요. 그 전에 나머지 10문제,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91번부터 100번 문제까지도 제가 영상 찍을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기본적인 원칙들, 중요한 것들은 계속 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린다 하면 제가 그 올해 상반기 문제 중점적으로 해서 1번부터 지금 찍는 영상들 반드시 참고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